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2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2주차 2교시에는 여러분이 내주신 과제, 영화 감상문, 독서 감상문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죠? 네. 많은 분들이 제출을 해주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제가 어, 주차 2교시마다 피드백을 해 드리니까요. 네,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영화 감상문 같은 걸 쓸 때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줄거리를 어떻게 쓸 것이냐, 줄거리를 반드시 써야 되느냐,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느냐, 아니 쓴다면 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영화 감상문 작성 시 줄거리 요약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영화 감상문 작성 시 줄거리 요약 보통 600자 이내로 쓰는 것이 좋다. 네, 어, 일정한 제약 안에서 글 쓰는 것은 좋은 글쓰기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A4 한쪽에다가 다 줄거리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별로 좋지 않고 어떤 딱 제약을 두고 이 안에서 내가 어, 줄거리를 다 마무리해야겠다. 네. 그래서 제한된 어떤 제약 안에서 글 쓰는 연습은 좋은 글쓰기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 써도 돼요. 네, 안 써도 됩니다. 과감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줄거리를 쓴다면 그것은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그런 내용에 잘 부합하도록 써야 한다. 네. 결국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단문 쓰기. 네. 그리고 꼭 단문 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단문 쓰기. 네. 영화 글쓰기뿐만 아니라 모든 글쓰기에서 기본적으로 통하는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단문 쓰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내용은 길을 지나던 여인 한나의 도움을 받은 소년 마이클이 감사 인사를 전화로 찾아갔다가 그 이후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진 후 미하엘이 한나에게 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혼자 남겨진 마이클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8년이 흐른 후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된 마이클은 법정에서 나치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를 보게 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마이클은 한나가 필사적으로 숨겼던 운명이라는 비밀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이 문명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누명을 받았고 마이클은 한나가 죽는 것보다 알리기 싫은 걸 자신이 증언을 나갈지 고민을 하다 결국 증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새 결혼과 이혼을 거쳐 딸 하나를 둔 아빠가 된 마이클은 한나를 떠올리고 옥중 수감되어 있는 한나에게 책들의 내용을 자기 목소리로 녹음하여 소포를 몇 년 동안 보내고 한나는 그를 통해 해당 책을 대여해서 글자를 맞춰가며 글을 배워 그에게 편지를 쓴다.
세월이 흘러 한나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조기 출소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그녀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냈던 마이클에게 교도소 측에서 연락을 해 이를 알리고 그에게 한나의 향후 거취를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 그 후 출소일을 며칠 앞두고 마이클은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수십 년 만에 한나와 재회를 한다. 마이클은 그녀가 글을 배웠음에도 한나가 나치 정권 시절 한 일들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대화를 통해 깨닫고 실망한다. 하지만 이때의 마이클과 대화를 통해 한나는 여태까지 단순히 벌어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한 일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고 그 사람들을 되살릴 수는 없으며 추억을 공유했던 상대이자 유일한 친구 나응은 이하엘마저 그녀에 대한 신망감을 드러내자 한나는 크게 좌절해 끝내 자살을 선택한다. 그리고 한나가 죽기 직전 남겼던 유언대로 그녀가 재판받을 당시 증인을 썼던 유대인 여성을 찾아가 한나가 문맹이었으며 당시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알리지만 그녀는 한나가 문맹이었다는 듯 그녀의 행동이 수많은 유대인을 죽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한나의 유언대로 그녀의 유품인 그동안 모아놓은 약간의 돈이 담긴 상자를 유대인에게 건네주었고 한나는 참회의 뜻으로 자신의 돈을 아우슈비츠 피해자들에게 기부해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상자를 본 유대인은 자기가 어릴 적 가지고 있던 상자와 흡사하다고 말한 뒤 상자에 담긴 돈을 마이클에게 돌려주며 상자만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돈은 문맹들을 위한 교육단체에 기부하기로 합니다. 그 후 미하일은 한나를 이해하게 되고 딸을 한나의 무덤에 데려가 묘비를 보여주고 한나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딸에게 한나와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모습의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를 감상하고 나서 수많은 우울증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나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고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란 걸 알아도 내 생애가 달리는데도 그만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일이 당연하다는 듯 보이는 태도였는데 마지막에 죄책감이 어떠한 감정으로 바뀌었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스스로 배워나가려 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택해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스스로 속죄한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일, 누군가에게는 죄인 게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마다 죄인지 아닌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누군가에는 삿대질 할 만한 죄일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뭐 아주 잘 쓰셨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서 좀 피드백을 좀 해드리면 음, 일단 글쓰기에서 가장 기본은 단문 쓰기인데요. 여기 보면 어, 첫 번째 줄 책 읽어준 남자의 내용은 길을 지나던 여인이 한나의 도움을 받은 소년 마이클이 감사 인사를 전하러 어, 찾아갔다가 그 이후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쭉 이제 내려와서요. 뭐 그 8년이 흐르는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된 마이클은 법정에서 나치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한나를 보게 되고 여기서 이제 보게 되고 하고 되고로 해가지고 이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끊어지면 단문 쓰기가 실현이 되겠죠? 보게 됩니다. 그 재판이 진행되고 마이클 한나가 필사적으로 숨겼던 문명이라는 비밀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세월이 흐르고 어느새 결혼과 이혼을 거쳐 딸 하나를 둔 아빠가 된 마이클은 한나를 떠올리고 했는데 그냥 떠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떠올립니다. 옥중 수감되어 있는 한나에게 책들의 내용을 자기 목소리로 녹음한 소풍을 몇 년 동안 보내고가 아니고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한나는 그를 통해 해당 책을 대여해서 글자를 맞춰가며 글을 배워 그에게 편지를 네, 쓰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단문 쓰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는 어미가 이어나가게 됩니다. 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썼었어요. 증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존댓말로 쓴 거죠. 근데 갑자기 중간 이후에는 편지를 쓴다, 요청한다. 쉽게 말해서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뭐 재회를 한다, 실망한다 이렇게 반말로 바뀌어요. 어투가. 그래서 그러면은 글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존댓말을 하다가 반말을 하니까 좀 어색하겠죠? 존댓말 반말이 왔다 갔다 하면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반말로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원래 글쓰기는 다 반말로 쓰는 거니까요. 존댓말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해체라고 하죠. 해체로 쓰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반말로 써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원래 정상인데. 근데 이제 존댓말로 쓰려면 존댓말로 계속 쓰고 반말로 쓰면 계속 반말로 써야 되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두 번째 줄에는 이제 마이클이라고 하는데 네. 또 가면 또 좀 밑에 내려가면 또 미하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하엘이라고 썼다가 또 마이클이라고 썼다가 네, 또 미하엘 썼다가 그래서 이제 미국식이면 마이클이고 독일식이면 미하엘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일관되게 쓰는 게 좋다. 미하엘, 마이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네, 하나로 일관되게 해서 쓰는 것이 좋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아까 앞에서는 반말하다가 또 말합니다 하고 또 존댓말 썼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줄거리를 길게 쓰셨어요. 줄거리를 길게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많이 쓰는 게 더 좋다. 그래도 뭐잘 쓰셨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하구님의 글입니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영화 감상문이죠. 부유하지만 보수적이고 억압된 가정에서 자란 마이클은 법대에 진학할 만큼 상류층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상류층입니다 하고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상류층입니다. 또 마이클과의 정반대의 한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고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노동자로 이렇게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 서로에게 끌리고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글에서는 좀 보기 힘든 해유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데 해유체는 일관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둘은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한나가 일하는 곳에서 승진할 때였어요. 하면서 이제 승진할 때였어. 라고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그녀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기 때문이에요. 보고서를 읽고 작성해야 할 업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그렇게 후련히 떠났던 것이었어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출연진 평점 정보에서 제 마음을 울렸던 장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별 전 마이크를 씻겨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의아했지만 보면서 왜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씻겨줌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아직은 여기서도 이제 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담고 있었어요. 이렇게 단문 쓰기를 실현하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미를 해유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담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직은 어린 그를 자신에게 지워주고 싶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요. 8년이 지난 후 마이클은 법대에 진학하고 재판을 받게 된 한나를 보게 되는데요. 재판을 진행 중인 피고들은 그녀의 순진함을 이용해 몰아가고 수용소에 문을 절대 열어주지 말라는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못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때 마이클은 그녀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해두며 안타깝게 지켜보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마음이 먹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마이클은 그녀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주면서 지켜본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아, 안나가 사실 문맹이었구나.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더라도 그냥 그걸 썼다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이 글을 쓴 사람은 네, 눈물을 흘렸으면 또 마음이 먹먹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낡은 차 케이스에 있는 돈을 마이클에게 주고 은행에 있는 돈은 피해를 입은 마서에게 남기라는 유언을 남기는데요. 자신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으로 차 케이스를 마이크에게 주었고 그의 소중한 그녀의 유품을 피해자인 마서에게 주면서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고 차 케이스는 마서의 가족 사진 옆에 안착하게 돼요. 그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 마서가 차 케이스만 받고 이제 돈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차 케이스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 그 마서의 가족 사진 옆에 안착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하는 거죠. 운명이라는 약점을 스스로 마주하며 그를 배우며 타인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공감하면서 진실된 사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음, 마이클이 보내주는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이제 글을 조금씩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 글을 배우며 타인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공감하면서 진실된 사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문맹에서 벗어남으로써 해서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맹인 경우에 그 어떤 문자 언어 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에 글을 읽지 못할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을 외면했던 당시 독일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쓰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을 외면했던 당시 독일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 네. 여기에서는 오디세이아가 자주 나오는데요. 사죄와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 세 명은 각자의 사죄와 사랑 그리고 용서라는 오디세이아를 끝내는 것이었어요. 당시 17살이었지만 순진무구함과 감성적인 연기를 보여줘서 기억에 남았어요. 그 이제 남자 배우에 관한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무척 특별하게 보여주었는데요. 감상하시면 왜 제가 글을 이토록 붙여놨는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는 내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에는 이제 해요체가 아니라 탑주체로 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끝맺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뭐 잘 쓰신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략을 해서 본인의 생략을 하고 또 본인의 생각대로 쓰셨기 때문에 좀 좋은 글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 분이 또 주셨고 또 한 분은 이제 그래서 그냥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영화나 책이 너무 길어서 시간적으로 책을 많이 받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단편 소설 읽으시라고 저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파일을 제가 이제 다 드렸죠. 네. 그리고 저건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한 번 더 피드백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싱글맘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주인공은 완벽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글을 쓰신 우리 하구님은 이제 이렇게 어, 헤라체로 썼어요. 그래서 이 반말로 네, 상관없습니다. 네, 일관되게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글쓰기한테는 반말로 쓰는 거니까요. 주인공은 완벽해야 한다. 밤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난 다음 날에도 멀끔한 모습을 다음날 직장에 나타나야 하고 회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숙제는 꼭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싱글맘과 직장인의 모습을 둘 다 뒤에서 잘 쓰셨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난 다음 날에도 멀끔한 모습을 다음날 직장에 나타나야 한다. 멀끔한 모습으로, 네, 모습으로. 이건 어떤 직장인의 모습. 또 회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숙제는 꼭 도와주어야 한다. 이건 싱글맘, 엄마의 역할, 잘 쓰셨어요. 이런 갈등 상황은 현대 여성 모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두 역할 중 어느 한 역할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회가 제시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상황은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다.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어머니 안에서 갈등하던 주인공은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기에 이른다. 여러 명의 파출부를 전전한 끝에 그녀가 도달한 타협점은 트윈 사이보그라는 가상의 존재이다. 이는 소설적 허구이다. 현실 상황과 맞닿아 있는 실제적 문제를 소설 안에서 허구적 존재를 통해 해결하는 그는 모습은 우리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던져주는 듯한 느낌이다. 게다가 이 트윈 사이보그라는 존재는 실제의 주인공과 같은 모습을 한 존재이다.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완벽할 수 있다면 나라는 존재의 필요성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여기에선 현실을 사는 현대인들의 딜레마와 그에 의해 흔들리는 정체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 잘 쓰셨어요.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 비현실적 해결 방법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소설 안에서는 이러한 허구적 대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소설 내에서 어찌되었건 잘 통한다. 주인공과 닮은 트윈 사이보그의 존재를 주변 사람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며 트윈 사이보그는 주인공의 갈등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해준다. 주인공은 더 이상 육아 문제로 지친 다음 날에 출근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완벽함이 고삐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주인공에게는 새로운 딜레마가 등장한다. 너무나 완벽한 자신의 대체품에 의해 자신의 진짜 존재까지 대체되는 상실감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아주 잘 지적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자신의 대체품에 의해서 자신의 진짜 존재까지 대체되는 상실감이 겪게 됐다는 거죠. 트인 사이보그는 아이를 완벽하게 잘 돌보고 회사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내며 심지어 헤어진 전 남편을 상대할 때도 완벽하게 행동한다. 오히려 주인공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려 할 때 그녀는 최근까지 그 완벽을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 직장 동료인 구나 홍은 물론이요 자신의 아이까지도 그녀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반복된 이러한 패턴의 반복은 결국 그녀가 설 자리를 완벽하게 잃게 만든다. 그녀는 어디에서도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다. 소설 안에서 그녀를 증명하는 모든 것은 고작 완벽한 행동들 뿐이다. 그녀의 성격이나 인간성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주인공이 느낄 허전함과 허무함을 나타난다. 이쯤 되면 그녀는 트윈 사이보그의 사용을 중단하고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법도 하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다. 사회는 여전히 그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와 홍을 보며 저건 사람도 아니다라고 끼적거렸던 주인공은 사실 사람이 아닌 트윈 사이보그를 통해 차지할 수 있었던 인간답지 못한 위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함이 길들여진 주인공은 자신 또한 그 완벽한 모습을 포기하지 못한다. 비록 그것이 껍데기이고 본연의 자신이 아닐지라도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인이 만들어낸 사회 전반적인 딜레마 자체가 개인의 심리 안에 틀어박힌 현실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 딜레마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마지막 반전이 있죠? 마지막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홍의 등장은 다소의 웃음과 함께 미적지근한 감정을 전달한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완벽함 요구가 비단 주인공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 완벽했던 홍 또한 사이보그였다는 것을 통해 진실한 완벽함이란 인지할 수 없다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소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복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구나 홍은 나는 이제 회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구나 홍은 그 다음날에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정말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야, 그거 혹시 로봇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뒤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앞부분에 눈치 못 챈 사람은 뒷부분에서 반전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그때 홍의 등장이 나왔을 때, 앞부분에서 그것이 목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꽤 좀 수준이 있는 뭐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12주차 2교시는 여러분의 어떤 글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계속해서 또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또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